지금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6월 말 낮 기온이 무려 40도를 돌파하며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져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위도에 있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시원한 걸까요? 유럽이 불타던 그 시각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심지어 한강공원에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밝혀내기 위해 독일의 한 기후학자가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가 목격한 건 고작 시원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생전 처음 보는 한국만의 특이한 광경. 그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찾지 못했던 해답이 바로 이곳 서울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독일 학자를 소름 돋게 만든 한국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폭염은 가난한 나라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6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달랐어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 서울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 바우어입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연구소에서 30년째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자예요. 2026년 6월 23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포츠담 연구소 사무실에서 유럽 폭염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위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베를린 39.1도, 파리 38.7도, 로마 41.3도, 마드리드 42도.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었어요. 기후학자로서 저는 이 숫자들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 곡선, 해수면 온도 상승 그래프, 북극빙하 감소 데이터. 30년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어요. 유럽의 여름은 계속 뜨거워진다. 그런데 그날 오전, 제 모니터 한쪽에 열려있던 한국기상청 보고서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서울 아침 기온 19.2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옆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베를린 39.1도. 저는 두 숫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19도와 39도. 20도 차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지구 위에 존재하는 두 도시의 기온이었어요. 기후학자가 데이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직업적으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 두 숫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뭔가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베를린은 위도가 비슷한 도시예요. 기후 조건이 극적으로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도가 차이 났어요. 저는 한국 기상청 보고서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3년치 장마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핵심은 이랬습니다. 장마철이 7월로 밀린 경우 53년 동안 단 두 번. 1982년과 2021년. 그리고 2026년이 세 번째 후보로 올라와 있었어요. 확률로 따지면 4%도 채 안 됩니다. 2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상현상이었어요.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틀어막고 있는 것. 그리고 연달아 발생한 태풍 두 개가 남쪽에서 기압 배치를 계속 흔들고 있는 것. 위에서는 찬 공기가 막고 아래에서는 태풍이 흔들고 장마가 올라올 틈이 없는 구조였어요. 그 결과가 6월 말 서울 19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츠담 연구소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한낮인데도 사람이 없었어요. 37도의 열기 속에 독일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숨어든 거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 한다고. 마침 서울에서 기후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화상으로 참여하려던 일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6월 25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후 측정 앱을 열었어요. 현재 기온 21도, 습도 48%.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를린 공항을 떠나기 직전 저는 그곳에서 땀을 닦으며 선풍기 바람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열기에 눌린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걷고 있었어요. 더위에 지친 기색이 단 한 명에게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탔어요. 맞은편 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개낭을 맨 차림이었어요. 제 메모장을 힐끗 보더니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교환학생 에리카였어요. 스톡홀름도 지금 난리예요. 저희 집도 에어컨이 없거든요. 북유럽은 원래 여름이 선선해서 에어컨을 잘 안 달아요. 근데 요즘 기후가 달라지면서 여름마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에리카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서울은 신기해요. 어딜 가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기후학자의 귀에 그 말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공항철도 창밖으로 도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의 서울은 초록이었어요. 한강이 보였고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고 그 사이사이로 나무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메모장을 펼쳤어요. 베를린 39도, 서울 19도. 이 차이가 단순히 올해 날씨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 답을 찾는 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서울 도심을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 책상에 앉아 그 숫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유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파리부터였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이 6월 25일을 1947년 관측 시작이래 프랑스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공식 선언했어요. 기온은 38.7도. 그런데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숫자가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에펠탑이 오후 4시에 문을 닫았어요. 루브르는 오후 4시 폐관으로 시간을 줄였고 개선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만 열었습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거예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에펠탑은 철골 구조물이에요. 고온에서 철은 팽창합니다. 기후학자로서 저는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에펠탑이 문을 닫은 건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인프라가 40도라는 기온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여름마다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SNCF 프랑스 국영철도는 전차선 손상 위험을 이유로 기저질환자들에게 열차 이용 자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폭염이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샹젤리제 거리는 한낮인데도 텅 비어 있었고 파리 지하철역 안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파일을 넘겼어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기후 대응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 감축 목표, 녹색 인프라 투자,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폭염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독일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2026년 기준으로도 유럽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독일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가 에어컨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여름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후가 바뀌면서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야외 음악 축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38도를 넘는 기온과 강한 뇌우 경고가 동시에 발령된 날이었어요. 더위와 폭풍이 함께 찾아오는 극단적인 날씨. 그게 요즘 유럽의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기후 대응에 실패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열심히 준비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폭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가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를 포함한 전국 15개 도시에 폭염 적색경보를 내렸어요. 적색경보는 어린이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에게도 폭염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될 때 발령하는 최고 단계입니다. 다음 날에는 라티나가 추가되면서 적색경보 지역이 16개로 늘어날 전망이었어요.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문제는 복합적이었어요. 노후한 도심 건물들, 냉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거 환경, 폭염 취약계층 관리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폭염이 반복될수록 지쳐가는 시민들과 대응 체계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런던 지하철은 여름이면 사우나로 변합니다. 일부 구간 플랫폼 기온이 35도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대부분의 가정과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2022년 영국이 처음으로 40도를 기록했을 때 철도 레일이 열기에 휘어서 열차가 멈췄어요. 영국 전통주택들은 추위를 막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창문이 작고 단열재가 두껍고 천장이 낮아요.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한 설계가 뜨거운 여름에는 열기를 가두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온 저는 유럽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인프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인프라가 지금의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도시들이 40도의 여름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달랐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 창밖 풍경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카페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이 시간에 거리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내일 직접 거리로 나가봐야 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후학자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날씨 차이가 아닐 수 있다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를 나서면서 취재 계획을 단순하게 잡았어요. 서울 도심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 기후학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시원함이 단순한 냉방 공기와 달랐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에서 느끼는 그 퀴퀴하고 눅눅한 냉기가 아니었어요. 건조하고 쾌적했습니다. 저는 측정 앱을 꺼냈어요. 플랫폼 온도 23도, 습도 41%. 저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받아 적으면서 런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런던 튜브는 여름이면 사우나로 변합니다. 일부 구간 플랫폼 기온이 35도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베를린도 오래된 도서는 선풍기 몇 대가 전부입니다. 파리는 더 심각해요. 1900년에 개통한 파리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스템 중 하나인데 터널 구조가 오래돼서 열기가 갇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름, 플랫폼 기온이 바깥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파리시에서 냉방 시스템 도입 논의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래된 터널 구조 때문에 번번이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달랐어요. 플랫폼에 내려서자마자 냉방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아무도 땀을 닦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확인했는데 서울 지하철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사실상 전 노선 전 역사에 냉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외곽 지선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유럽 어느 대도시도 이런 커버리지를 갖춘 곳이었거든요. 종로 3가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안내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어요. 무더위 쉼터 인근 운영 현황. 그 아래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있는 무더위 쉼터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그 점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12곳이었어요. 지하철역 하나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12곳.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편의점. 운영 시간도 각각 달랐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판을 사진으로 찍고 지상으로 나왔어요. 종로거리를 한 블록 걷는 동안 저는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가로수가 촘촘했어요. 도로 양쪽을 나무들이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고 그 위로 그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후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단순한 조경이 아니에요.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베를린 도심도 가로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한여름 직사광선을 막아주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면도로의 나무들은 달랐어요. 촘촘했고 키가 컸고 그늘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정류장 위에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플라스틱 지붕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구조물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천장 쪽에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냉방 장치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저는 구조물 외벽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꺼냈어요. 버스 정류장에 냉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파리도, 베를린도, 런던도, 로마도. 버스 정류장은 그냥 지붕 있는 구조물입니다. 비를 막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더위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이 아니었어요.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폭염을 전제하고 만든 인프라였어요. 그날 오후 서울시청 근처를 지나가다가 광장 한쪽에 설치된 천막을 봤습니다. 무더위 천막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 안에서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자원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설치해요. 올해는 좀 일찍 준비했어요. 폭염이 오기 전에요? 네. 폭염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원칙이에요. 폭염이 닥치고 나서 준비하면 늦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폭염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기후학자로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어려운 원칙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유럽이 3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유럽은 폭염이 닥치면 그때서야 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취약계층 연락망을 가동하고
임시 냉방시설을 열고 언론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해요. 사후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틈새에서 매년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한국 정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6년 기준 전국 무더위 쉼터 운영 개소수.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7만 개가 넘었습니다. 전국에 7만 개 이상의 무더위 쉼터. 창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이에요. 7만 개면 국민 730명당 쉼터 하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걸어서 5분 안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가게로 치면 어느 골목에 들어서도 편의점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신청서도 없고 자격 심사도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으면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패를 기억하는 나라, 위기에서 배운 나라. 저는 그 실마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NHK 서울특파원 아오야마 켄지를 만나면서 그 실마리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NHK 서울특파원 아오야마 켄지를 처음 만난 건 서울 취재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공통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았어요. 서울에 부임한 지 4년째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도 유창했어요. 우리는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이 가깝다고 그가 먼저 제안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공원 입구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풍경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6월 말 오후 강바람이 불어오는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돗자리를 펼쳐놓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을 바라보며 치킨과 맥주를 먹는 연인들, 편의점 앞에는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잔디밭 여기저기에서 배드민턴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강변 문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이 지금 39도입니다. 여기가 6월 말인 거 맞죠? 아오야마가 제 옆에 서서 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게 신기하죠? 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한강공원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도쿄에도 강변공원이 있긴 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피크닉을 즐기는 문화는 없거든요. 저는 공원 곳곳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어요. 미스트 분사 장치도 보였습니다. 물안개를 뿜어내는 그 장치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즉석 음식을 사서 강변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오야마가 말했어요. 한강공원은 피크닉 구역에 배달 주소가 따로 설정돼 있어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시키면 배달원이 공원 입구까지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공원에 배달 주소가 있다는 개념이 낯설었거든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공원 피크닉 구역에 배달 주소가 설정돼 있다. 그 작은 사실 하나가 이 도시가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돗자리를 하나 빌려서 강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오야마가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왔어요.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측정 앱을 꺼냈어요. 현재 기온 22도. 베를린 본사에서 막 날아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베를린 현재 기온 40도. 저는 그 두 숫자를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했어요. 아오야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뭘 확인하고 싶으세요? 숫자요. 시스템 전체를 숫자로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본격적인 데이터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이었어요. 2010년 전국 무더위 쉼터 운영 개소수 약 2만 8천 개, 2015년 약 4만 3천 개, 2020년 약 5만 9천 개, 그리고 2026년 7만 개 이상. 10년 사이에 2배 반이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개소수가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쉼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접근성이 좋아진 거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시작해서 편의점까지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촘촘해진 거예요. 그 다음은 폭염 사망자 추이였습니다. 2018년 한국 폭염 관련 사망자 48명, 그해 서울 최고 기온 39.6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였어요. 온열 질환자 4,526명, 가축 폐사 약 900만 마리. 정부가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고 그 이후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2023년 사망자 31명, 2024년 28명. 시스템을 강화할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 옆에 유럽 수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003년 유럽 폭염, 프랑스에서만 약 15,000명이 사망했어요. 그해 여름 유럽 전체에서 약 7만 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폭염에서도 유럽 전체 사망자는 6만 명을 훌쩍 넘겼어요.
여러분,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7만 명입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더위입니다. 그리고 그 더위는 지금도 매년 유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그 두 줄의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 2024년 28명, 유럽 2022년 6만 명 이상.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기온 차이도 있고 인구 구조도 다르고 주거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럽은 반복되는 방향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음은 전력망이었습니다. 기후학자로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폭염 대응의 모든 인프라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냉방도, 지하철도, 쉼터도. 전력망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져요. 유럽의 폭염은 전력망을 직격합니다. 냉방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 충격을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2003년 유럽 폭염 때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 나라의 전력망이 수요 급증 앞에서 흔들렸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공개하는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전국 전력 수요와 공급, 예비 전력률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있었습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며칠 전부터 발전소 가동률을 조정하고 산업용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구조였어요. 폭염이 와도 에어컨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40도의 열기 속에서 에어컨이 꺼지는 것. 그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과 영유아에게는 목숨의 문제입니다. 아오야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교 자료를 정리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카르시, 이거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그 출발점이요. 그게 없으면 이 비교가 피상적인 나라 자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출발점이요? 한국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이걸 배운 거거든요. 내일 제가 아는 분을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환했어요. 불빛들이 강 위로 번지고 있었고 한강공원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이라면 이 시간에 도심 강변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여유롭게 있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올해 날씨가 시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저는 다음 날에야 알게 됩니다. 기후재난연구소 박 소장을 만난 건 취재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아오야마가 연결해준 분이었어요. 은퇴 후 민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오랫동안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카페였어요.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아오야마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독일에서 오신 기후연구자분이 한국 폭염 대응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돌아왔어요. 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폭염 관련 사망자 추이였어요. 박 소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2018년 한국 폭염 사망자 48명. 당시로서는 꽤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그해 이후 시스템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화면을 바꿨어요. 출발점은 2018년이 아니에요. 훨씬 전입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국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어요. 서울 최고 기온 38.4도, 열대야 40일 이상. 전국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국에서 폭염은 재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대응 시스템이랄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더위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가 있었어요. 792명이 목숨을 잃은 그 참사는 한국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제도 정비를 대폭 강화했어요. 후방 시스템이 바뀌고 건물 안전 기준이 바뀌고 대피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국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온 국민이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단적 학습이 이후 각종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줬어요. 2015년 메르스가 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실패하면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어요. 한국은 그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0년 코로나 초기 대응에서 나타났어요. 세계가 주목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말했어요. 1994년, 2003년, 2015년, 2018년.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반복이 지금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였습니다.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전국 500개 이상의 응급실에서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공개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나는지를 매일 오전 업데이트해서 공개해요.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단순한 통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되고, 그 지역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강화하거나 취약계층 방문 주기를 높이는 신호로 작동해요. 데이터와 현장 대응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드백 루프였습니다. 데이터가 현장을 바꾸고 현장의 변화가 다시 데이터에 반영되는 구조. 기후학자로서 저는 이런 실시간 연동 시스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이 수준의 연동 체계를 갖춘 나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재난 문자였어요. 한국은 폭염 관련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기준 온도와 기준 시간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덥다는 경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담은 행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수신자의 위치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맞는 정보만 선별해서 발송하는 구조였습니다. 박 소장이 자리를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더했어요. 이 시스템들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빈틈이 있고 매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맞아요. 더울수록 더 촘촘하게, 더 빨리, 더 넓게. 그게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발전해온 방향이에요.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포츠담 연구소에서 30년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온 저는 숫자와 그래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박 소장이 보여준 것은 숫자 너머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위기를 겪고 실패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제도로 바꾼 나라. 그 과정이 30년에 걸쳐 쌓인 거였어요. 그런데 아오야마가 전어로 말했습니다. 카르 씨, 내일 저와 함께 가볼 곳이 있어요. 숫자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아오야마를 따라간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오야마가 말했어요. 오늘 만날 분이 10년째 이 골목을 걷고 있는 분이에요. 매년 여름마다요. 최 선생님은 68살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생수 2병과 이온 음료 몇 캔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방문할 가구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오야마가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온 기후 연구자예요. 한국 폭염 대응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럼 같이 다녀봐요. 저희는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작은 빌라 3층이었어요. 최 선생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어요. 이번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요. 문이 열렸어요. 79살 오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최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더운데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어제는 선선했어. 밥은 드셨어요? 아침은 먹었어. 최 선생님이 봉투에서 이온 음료 하나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더울 때 드시고요. 무더위 쉼터 아시죠? 이 골목 끝에 경로당 있잖아요. 낮에 거기 가세요. 알아. 문이 닫혔어요. 최 선생님이 수첩에 체크를 하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방문 시간은 채 3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분 안에 안부 확인, 음료 전달, 쉼터 안내가 모두 이뤄졌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 최 선생님은 7가구를 방문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혼자 지내는 중년 남성. 각각의 가구마다 최 선생님은 안부를 묻고 음료를 건네고 쉼터 이용을 권유하고 몸이 안 좋으면 전화하라는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어요. 어떤 분은 반갑게 맞아줬고 어떤 분은 귀찮다는 듯 짧게 대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어느 쪽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저는 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이 일을 10년째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최 선생님이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어요. 1994년 여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쓰러졌거든요. 폭염 때문에요. 그 친구가 혼자 살았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요. 나라도 이런 분들을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걸었습니다. 1994년 각 소장이 어제 언급했던 바로 그 해였어요. 한국에서 폭염이 처음으로 대규모 피해를 낸 그 여름. 시스템도 없었고 대응도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쓰러졌던 그 시간. 최 선생님은 그 기억을 30년째 안고 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오야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시스템이네요. 아오야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요. 근데 이런 분이 그 안을 채우진 않더라고요. 제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은 있는데 제도가 없는 것. 둘 다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에 아오야마와 카페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아오야마가 물었습니다. 카르시, 연구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비교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무더위 쉼터 개소수, 응급실 감시체계, 전력망 수요 반응. 그런데 오늘 최 선생님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건 결국 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숫자와 제도는 틀이에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은 그냥 종이 위의 글자입니다. 아오야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지도 써야 해요. 최 선생님은 1994년을 기억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억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시스템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기억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시스템을 살린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20년째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서울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한강으로 갔어요. 학회 발표 슬라이드를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는데 막상 강변 벤치에 앉으니 화면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물안개가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고 맞은편 강북의 아파트 단지 위로 불빛들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누군가가 멀리서 기타를 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스 그라프였습니다. 베를린 자유대 기후학 교수, 30년 지기 동료였어요. 카르, 서울 어때? 베를린은 아직도 지옥이야. 오늘 41도 찍었어. 여기는 지금 강바람 맞으면서 앉아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스가 낮게 웃었어요. 그거 자랑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스, 나 여기 와서 계속 2003년 생각이 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던 그 해. 프랑스에서만 약 15,000명이 사망했고 유럽 전체에서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한스의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베를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던 분이었어요. 자녀들은 여름 휴가를 떠났고 이웃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스의 어머니는 그 아파트 안에서 폭염에 쓰러지셨어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해 저는 한스와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갈 계획이었어요. 유럽 폭염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기로 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학회 일정을 이유로 그 조사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한스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한스는 현장에서 어머니 부고를 받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스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20년째 그 여름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미안해. 2003년에 같이 갔어야 했는데. 한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카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없었던 거야. 어머니 혼자 계신 걸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고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문자 한 통도 없었어. 네가 거기 있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던 거야. 그 한마디가 20년의 무게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변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은 밤인데도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걷는 사람들. 이 도시에서는 밤늦게도 강변이 텅 비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2003년 베를린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무더위 쉼터 안내 문자 한 통이 한스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왔다면, 골목을 돌며 혼자 사는 노인들 문을 두드리는 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베를린에도 있었다면,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뭘 봤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시스템을 바꾼 나라를 봤어? 1953년에 이 나라는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했어.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거든.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 놀란 건 경제 숫자가 아니었어.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를 기억하고 기억을 제도로 바꾸고 제도 안에 사람을 채워넣은 나라라는 거야. 그게 70년 동안 쌓인 거였어. 한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논문에 그거 써. 그런데 한스, 이건 논문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강변은 어둡지 않았어요. 이 도시의 불빛들이 강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발표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결론 요약 그래프가 들어갈 자리였어요. 저는 그 그래프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에 문장 하나를 입력했어요. 어떤 나라는 실패를 기억하고 어떤 나라는 그냥 잊는다. 강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아직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지 않은 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을 떠나는 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준 것들이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포츠담으로 돌아온 건 7월 초였습니다. 연구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맞았어요. 베를린의 폭염은 아직 끝나지 않아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린 채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메모장을 펼쳤어요. 일주일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학회 발표는 귀국 사흘 뒤였습니다. 주제는 원래 유럽 폭염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였어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슬라이드 전체를 다시 짰어요. 사흘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포츠담 기후연구소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200석 규모의 강단이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기후학자들, 정책 연구자들, 환경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스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에 숫자 2개를 나란히 띄웠어요. 2026년 6월 23일 베를린 39도, 서울 19도. 강당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술렁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어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지구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서울로 갔습니다. 53년치 장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유럽 4개국 폭염 현황이 나왔어요.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 개선문이 줄줄이 문을 닫은 사진들. 런던 튜브 플랫폼 35도. 이탈리아 16개 도시 적색경보. 청중은 조용했어요. 다들 알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서울이었어요. 무더위 쉼터 7만 개. 국민 730명당 하나. 2010년 2만 8천 개에서 2026년 7만 개로 들어온 성장 곡선. 전국 500개 응급실을 연결하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 위치 기반 재난 문자. 폭염이 와도 꺼지지 않는 전력막. 폭염 사망자 추이. 2018년 48명에서 2024년 28명으로 줄어드는 그래프. 청중 사이에서 메모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국의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그 출발점. 1994년 최초의 대규모 폭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백북신 명령 사망. 2015년 메르스 실패. 그리고 그 실패들이 하나씩 제도로 바뀌어온 과정. 이 나라는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 반복이 지금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포구 골목 사진을 띄웠어요. 최 선생님이 오 할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오야마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7만 개의 쉼터도 500개의 응급실 네트워크도 결국 이 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완성됩니다. 이분은 1994년 폭염 때 동료를 잃었어요. 그 기억이 30년째 이 골목을 걷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는 틀이에요. 그 틀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시스템은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메모 소리가 멈췄습니다. 담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넘겼어요. 그래프도 없었고 숫자도 없었습니다. 흰 화면에 문장 하나만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실패를 기억하고 어떤 나라는 그냥 잊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30초쯤 이어졌을 거예요.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한스가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 여름이 그 악수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한 기고문이 슈픽의 온라인에 실렸습니다. 사흘 만에 독일어권 최다 공유 기사가 됐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제 아버지는 2003년 베를린에서 폭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처음으로 그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달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댓글을 읽고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포츠담의 여름이 보였어요. 아직 더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 더위가 그냥 기후 데이터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3년 동안 단 2번뿐이었던 7월 장마. 2026년이 세 번째 기록이 될지는 7월이 되어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선선한 6월의 서울이 제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비유학자로서 저는 앞으로도 숫자를 분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볼 거예요. 골목을 걷는 사람들, 문을 두드리는 손, 30년치 기억이 만들어낸 시스템. 그것들이 없으면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서울이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를린 39도, 서울 19도. 저는 처음에 이거 날씨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시스템을 바꿔온 나라. 그 시스템 안에서 30년째 골목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감동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